인격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동서양의 철학자와 문학자 그리고 실천적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각자의 언어로 답해온 주제다. 인격은 단순히 도덕적 덕목의 목록이 아니라 한 인간이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존재 방식 전체를 가리킨다. 이번에는 어휘, 명칭, 어록,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발언을 통해 인격이라는 개념의 층위를 분석한다. 먼저 어휘에서 출발한다. 후한서 공융전에는 곤옥추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네 글자는 인격의 고상함과 엄숙함을 옥과 서리에 비유한 말이다. 고는 곤륜산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나는 옥은 예로부터 순수함과 덕성의 상징이었다. 추상, 즉 가을 서리는 엄정함과 냉철한 절도를 뜻한다. 두 이미지를 합치면 인격이란 안으로는 옥처럼 순결하고 밖으로는 서리처럼 엄숙한 상태를 말한다. 동양에서 인격은 이처럼 심미적 언어로 표현되었다. 덕성의 문제가 곧 아름다움의 문제와 겹쳐 있었던 것이다. 인격의 외연을 규정하는 방식은 서양에서 달랐다. 차몬드는 이렇게 말했다. 인격은 많은 성질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10세기다. 이 발언은 인격을 단일한 척도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담고 있다. 인격은 하나의 성질이 아니라 복수의 성질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된 총체다. 그리고 그 결합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관점에서 인격의 우열을 단순 비교하는 일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격의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인격이 동등하게 완성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차몬드는 다른 발언에서 이 점을 보완한다.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계속성의 의적으로 표시될 때 이것이 인격이다. 불완전하게 전달된 문장이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인격은 일관되게 외부로 표현되는 지속성에 있다.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으며 단발적 행동으로 증명되지도 않는다. 시간의 축 위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인격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옥중기에서 이 지속성의 문제를 매우 날카롭게 진술했다. 일상의 사소한 행위의 하나하나가 인격을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는 것이어서 밀실에서 행했던 일을 다음날 지붕 위에서 커다란 소리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잊고 있었다. 이 문장은 자기 고백이다. 와일드는 공적 명성과 사적 행위 사이의 분열이 인격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감옥에서야 인식했다. 인격은 남이 보는 자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밀실의 행위가 광장에서 선포되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격의 시험이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그는 수학자다라든가 설교자다라든가 웅변가라고 불리울 수 없고 다만 그는 참다운 인간이다라고 불리워져야 한다. 이 일반적인 자격만이 내 마음에 든다. 파스칼이 말하는 참다운 인간이란 특정 재능이나 전문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전인격적 존재를 뜻한다. 수학자라는 칭호는 수학적 능력을 가리키고 웅변가라는 칭호는 언어적 기술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어떤 부분적 탁월함도 인격 전체를 대신하지 못한다. 인격은 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됨됨이다. 이 지점에서 르네상스 철학자 폼포나시의 발언이 중요해진다. 그는 영혼의 불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다. 인격을 학문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일로부터는 많은 사람이 제외되어도 도덕적으로 발전시키는 일로부터는 아무도 제외될 수 없다. 이 진술은 인격의 민주적 토대를 말한다. 학문과 예술은 재능, 환경, 교육 기회에 의해 접근 가능성이 달라진다. 그러나 도덕적 인격의 발전은 어떤 조건에서도 가능하다. 특정 계층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격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과제다. 이와 유사한 논지를 한국의 안창호는 더욱 강하게 표현했다.
그는 인생을 말한다 해서 이렇게 썼다. 인격에는 독특한 감정이 있다. 첫째는 수치의 감정이요, 둘째는 연민의 감정이며 셋째는 경건의 감정이다. 경건은 인격의 가장 엄숙한 정신적 자세다. 안창호가 제시한 세 가지 감정은 인격의 내적 구조를 보여준다. 수치는 자기 행위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경건은 자신보다 큰 가치 앞에서 겸허해지는 능력이다. 이 세 감정이 균형을 이룰 때 인격이 완성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같은 필자는 승고의 미학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이 남을 감동시키는 것은 결코 재주나 학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상한 인격에 있다. 영향력의 근원이 기술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주장이다. 괴테는 시와 진실에서 이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서술했다. 인간은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그 인격의 힘으로 남에게 미치는 것이다. 인간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인격을 매개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지식도 예술도 언어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인격의 차이에 따라 전달되는 무게가 달라진다. 그런데 인격이라는 개념은 확정하기 쉽지 않다. 콜린 윌슨은 아웃사이더에서 이 점을 정직하게 지적했다. 인격이란 말의 뒤에는 그 관념의 막연한 성격이 숨겨져 있다. 인간 존재는 창작자가 고정시켜 놓은 작품 속 인물과는 다르다. 소설 속 인물은 작가가 부여한 성격을 영원히 유지한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변한다. 인격이라는 말이 마치 고정된 실체처럼 사용되지만 실제 인간의 인격은 유동적이고 모호하다. 이 지적은 인격론 일반에 대한 인식론적 경계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헤로이데스에서 짧고 명료하게 말했다. 학문은 인격에 옮긴다. 이 문장은 학문과 인격의 관계를 선언한다. 학문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인격 속으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학문은 인격의 형성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며 동시에 학문이 인격 없이는 공허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에머스는 인격과 명성을 구별하는 데서 출발한다. 세상 사람은 왕왕이 인격과 명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명성은 타인이 부여하는 평가다. 인격은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다. 명성이 높다고 인격이 훌륭한 것은 아니며 인격이 훌륭하다고 명성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에머슨의 이 관찰은 인격론에서 반복되는 핵심 구분이다. 마지막으로 강원용은 5분간의 명상에서 인격의 관계적 차원을 제시했다. 자기의 얼굴은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인격은 오직 너라는 인격에 비추어 보기 전에는 볼 길이 없다. 너를 만나려면 나를 둘러싼 울타리를 헐고서 너를 찾아가 만나야 한다. 이 우주 안에 오직 하나뿐인 인격으로서의 너를 만나야만 한다. 이 진술은 인격이 고립 속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나의 인격은 타인이라는 거울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인격은 독립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서만 확인 가능한 것이다. 인격은 특정 재능이나 직함으로 환원되지 않는 한 인간의 총체적 존재 방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추기에서 일관되게 표출될 때 비로소 인격이라 불릴 수 있으며 타인이라는 거울 앞에서야 그 윤곽이 드러난다. 안창호가 말한 바처럼 사람이 남을 감동시키는 것은 결코 재주나 학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상한 인격에 있다. 동양이 옥과 서리로 그린 승결과 엄정 그리고 와일드가 감옥에서야 깨달은 밀실과 광장의 일치는 한자리에서 만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 3절의 이 말씀은 인격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앞에서 완성됨을 가리킨다.
폼포나시가 마란만인에게 열린 도덕적 발전도, 안창호가 강조한 경건도 결국 자신보다 큰 존재 앞에서 겸허해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그 뿌리를 얻는다. 인격은 재주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서 있는 한 사람의 됨됩니다.